기업 문화는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단어처럼 들린다. 하지만 문화는 아르바이트 비서 한 명을 데리고 혼자서 일하는 컨설턴트에게도 중요하다. 그 비서의 정신과 에너지, 전문성이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미국 컨설턴트 톰 피터스의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울렸던 친구들은 밥을 먹을 때도 옆에 책을 펴놓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답 노트를 보았고요. 혹시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유교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장유유서가 자연스럽듯 공부와 함께하는 쉬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라는 것은 집단적인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지닌 채 꿈을 이룰 수는 없듯이 최선을 다하기 어려운 문화에 젖어 있으면 성공이 요원합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여러분이 먼저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만일 저항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환경이나 사람을 바꿀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외톨이가 될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여러분의 의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곧 모여들 것입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당신이 먼저 문화를 바꿔라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 보고 있습니다. 이 여행의 기술 책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물론 이 책에는 제가 이 방송에서 나누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깊고 한편으로는 잘 읽히지 않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의 철학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여행의 기술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 책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읽는 책이 아니라 문장을 읽으면서 그 읽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사색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런 알랭드 보통의 메시지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당대 최고의 비평가이자 저술가였던 존 러스킨에 대한 이야기예요. 러스킨은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고 고전을 읽습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죠. 여기까지는 방학 때마다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아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러스킨이 중요시했던 것은 그저 로마를 가봤다, 에펠탑을 구경했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러스킨의 부모는 아들의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여행을 아주 느리게 다녔습니다. 하루에 40km 이상을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죠. 아주 느리게 이동하면서 그 순간에 존재하면서 하나하나 그 모든 아름다움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도록 교육합니다. 그 방법이 다름 아닌 데생, 그리기예요. 러스킨들은 일반인들에게 이 그리기를 가르쳤습니다. 노동자들에게도 데생 수업을 했다고 해요. 그림을 그리면 더 잘 보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 세상에 가진 아름다움을, 신이 빚어낸 이 아름다움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는 아름다움에 대해 눈을 여는데 예술이 쓸모가 있다라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직접 예술을 함으로써, 직접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아름다움을 만나면 그것을 붙들고 소유하고 삶 속에서 거기에 무게를 부여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왔노라, 보았노라, 의미가 있었노라 라고 외치고 싶어지는 거다.
그런 아름다움은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어떻게 공중에 뜬 열차나 예쁜 벽돌을, 잉글랜드의 골짜기를 붙들 것인가? 사진기가 하나의 방법이겠다. 사진을 찍으면 어떤 장소의 아름다움을 보고 촉발된 근질근질한 소유욕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다. 귀중한 장면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불안은 셔터를 누를 때마다 줄어든다. 또 다른 방법은 떠나는 연인의 머리카락을 조금 얻어서 가지듯이 잃어버린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무언가를, 예컨대 그릇이나 손수건이나 조그마한 상자를 사는 것이다. 이 소유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존 러스킨은 1819년 2월 런던에서 태어났다. 어떤 장소에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그의 작업의 핵심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시각적인 세계의 아주 작은 특징에도 유난히 민감했다. 다음은 그가 서너 살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러스킨은 이렇게 썼다. 나는 양탄자의 사각형들을 손가락으로 따라가고 색깔들을 비교하면서 며칠이고 즐겁게 보냈다. 또 마룻바닥에 옹이를 살피고 맞은편 집의 벽돌 숫자를 헤아리면서 한동안 환희에 젖어 있곤 했다. 그랬다. 러스킨의 부모는 이런 감수성을 장려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자연으로 안내했고 부유한 포도주 수입업자였던 아버지는 차를 마시고 나면 아들에게 고전을 읽어주고 토요일마다 박물관에 데려갔다. 여름 휴가철이면 이들 가족은 영국 제도와 유럽 본토를 여행했다. 단지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 당시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주로 알프 산맥의 아름다움과 프랑스 북부와 이탈리아의 중세 도시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천천히 여행했다. 하루에 40km 이상을 가지 않았고 몇 킬로미터마다 멈춰서 풍경을 감상했다. 이것은 러스킨의 평생에 걸친 여행 방법이 되었다. 1856년에서 1860년 사이에 러스킨의 1차적인 지적 관심은 사람들에게 데생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러스킨은 이렇게 말했다. 인류에게 글쓰기 기술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며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데생 기술은 지금까지 워낙 무시되고 남용되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원칙을 아는 사람이 심지어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교사 중에도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다. 러스킨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데생의 기초와 원근법의 기초라는 책을 썼고 런던의 근로자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 그는 이곳에서 런던의 장인들에게 명암과 채색, 크기, 원근 기법을 가르쳤다.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아주 많았다. 이 두 권의 책은 비평과 판매 양쪽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데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러스킨의 견해를 확인해 주었다. 러스킨이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데생을 배울 수 있는 만족스럽고 유용한 능력이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프랑스어, 라틴어, 산수를 상당히 쓸모있는 수준까지 배울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데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러스킨은 그것이 데생을 잘하거나 화가가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화랑에 내걸 만한 것을 그릴 수 없어 그의 강의실을 포기하고 떠나도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목수를 화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목수가 목수로서 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러스킨의 생각에 따르면 아무런 재능이 없는 사람도 데생을 연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보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었다. 즉,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게 해준다는 것이다. 눈앞에 놓여있는 것을 우리의 손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슨하게 관찰하는 데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해서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좀 더 확고한
기억을 가지게 된다. 러스키는 어떤 강의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대생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사람이 시장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도 들어갔을 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버터 파는 여자의 바구니 가장자리에 파슬리 한 조각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 아름다움의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나왔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그 이미지들을 자신의 일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러스키는 사람들이 디테일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했다. 그는 최근의 여행자들, 특히 기차를 타면 일주일에 유럽을 다 둘러볼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성급함을 개탄했다. 한 군데 가만히 앉아 시속 150km로 달린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튼튼해지거나 행복해지거나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느리게 걸으면서 본다고 해도 세상에는 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 사람의 기쁨은 결코 가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러스키는 빨리 그리고 멀리 여행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한 곳에서 제대로 기쁨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즉, 바구니 가장자리에 걸린 작은 파슬리 가지처럼 세밀한 데에서 기쁨을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기술은 아름다움에 쉽게 다가가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소유하거나 감상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러스키는 대생에 대한 애착을 설명하면서 그런 애착이 명성이나 다른 사람들 또는 나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과 비슷한 어떤 본능에서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세 가지 행동의 공통점은 모두 자아가 세상의 바람직한 요소를 동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외부에 있는 좋은 것들을 안으로 옮겨놓는다는 이야기다. 러스키는 어린 시절에 풀의 생김새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먹고 싶었지만 점차 그냥 그것을 그리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나는 풀밭에 누워서 풀잎을 그리곤 했다. 초원의 구석구석 또는 이끼가 끼어있는 강둑이 나의 소유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득은 어떤 풍경이나 건물에 이끌리는 이유를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우리의 취향에 대한 설명을 얻게 되며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도 생기게 된다.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건물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판단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물에서 무엇이 아름다움에 기여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감명 깊은 장면을 좀 더 빠르게 분석해서 감동을 주는 힘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콕 집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얼렁뚱땅 나는 이게 그냥 좋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이래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마음에 드는 것들에 대한 일반화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빛은 대상을 위에서보다 옆에서 비추는 것이 좋다. 회색은 녹색과 잘 어울린다. 거리가 널찍해 보이려면 건물의 높이가 거리의 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같은 것들이다. 러스키는 4년 동안 가르치고 그림에 대한 교본을 쓰면서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을 정리해서 자신의 동기는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우주에서 신의 작품의 아름다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싶은 욕망이었다고 설명했다. 러스킨이 이 야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두 사람이 산책을 나간다고 해보자. 한 사람은 스케치를 잘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런 것에는 취미가 아예 없는 사람이다.
그들이 녹색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 이 두 사람이 지각하는 경치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은 길과 나무를 볼 것이다. 그는 나무가 녹색임을 알아보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태양이 빛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기분 좋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반면 스케치를 하는 사람은 무엇을 볼까? 그의 눈은 아름다움의 원인을 찾고 예쁜 것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꿰뚫어 보는 데 익숙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햇빛이 소나기처럼 나뉘어 머리 위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이파리들 사이로 흩어지고 마침내 공기가 에메랄드빛으로 부드럽게 가득 차는 모습을 관찰한다. 그는 여기저기에서 가지들이 이파리들의 베일을 헤치고 나오는 모습을 볼 것이다. 스케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녹색길을 지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할 말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다. 그저 이런저런 길을 따라 걸어갔다가 돌아왔다 일 뿐인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알랭드 보통 여행의 기술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학부모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